6억 원을 투자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회수한 돈은 고작 1억 5천만 원. 지금 저는 시급 1만 원, 월 140만 원 받으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만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재작년에 36년간 다닌 은행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고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늘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곤 했죠. 동료들은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순이와는 결혼한 지 37년이 되었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5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 민호는 32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평일 오후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골프는 은행 다닐 때부터 취미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어요. 핸디캡이 18 정도 되니까 동네 골프 모임에서는 중간 정도 실력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골프도 매일 칠 수는 없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같은 골프 모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물론 필드 골프가 최고지만 날씨나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매번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크린 골프는 다르죠. 실내에서 언제든지 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거든요.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평생 안정적인 직장만 다녔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요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스크린 골프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순이야, 내가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이걸 업으로 삼으면 일도 하면서 취미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내도 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골프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같이 퇴직한 최 과장이 이승만이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요즘 우리 동네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잖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스크린 골프 시장 현황도 찾아보고 관련 업체들의 창업 설명회도 참석해보고 실제로 운영 중인 골프장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알아볼수록 확신이 서더라고요. 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스크린 골프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36년간 은행에서 쌓은 금융 지식과 사람을 대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단순히 장비만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알아보다가 아내 순이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순이가 어차피 당신이 하는 일이면 나도 도와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입지 선정이었습니다. 집 근처 상권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적당한 자리를 찾았죠. 은행 다닐 때 부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많이 해봐서 상권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유동인구, 주변 경쟁업체, 접근성,
주차 공간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딱 맞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면적은 60평 정도로 스크린 골프장 5개 방을 만들기에 적당했고 주차장도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잠재 고객층이 풍부해 보였어요. 임대료는 월 30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야 하면서 등을 떠밀어 주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은행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을 상대해 보니 입지가 사업 성공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었지만 저는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각 방마다 고급 카펫을 깔고 벽면은 우드 패널로 마감했습니다. 조명도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설치해서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휴게실에는 가죽 소파를 놓고 음료수 냉장고와 간단한 안주를 파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당신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거 아냐?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순이야, 우리가 가려는 건 단순한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장비 선택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브랜드의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비교해보고 가장 최신형이면서 정확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했어요. 한 세트당 4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 장비였지만 고객 만족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장비비, 각종 집기류, 그리고 당분간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6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선배님,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대출을 받으러 간 은행에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36년간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우량 고객이니까 대출 승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걱정 마, 내가 이 바닥을 모르나? 충분히 분석해보고 결정한 거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망설일 수는 없었죠. 공사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순이도 카페 운영 경험이 있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가면서 휴게 공간 인테리어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드디어 완공일이 다가왔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뿌듯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최첨단 장비까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이 완성되었거든요. 여보, 정말 멋지게 나왔네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골프장 사장님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오픈 전 시험 운영 기간에 골프 모임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모두들 시설에 감탄했어요. 이승만이 이거 완전 대박이겠는데?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골프존 이승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건 퇴직하고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픈 첫 주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이 단골 고객이 되어주셨고 그분들이 또 지인들을 데려오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승만 씨, 여기 시설 정말 좋네요. 다른 곳보다 훨씬 쾌적하고 서비스도 친절하고 손님들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특히 휴게실에서 커피와 간단한 안주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기였습니다. 다른 스크린 골프장들은 대부분 자판기만 있는데 저희는 순이가 직접 원두커피를 내려드리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제공했거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평일에는 5개 방 모두 오후 시간대에 거의 풀로 돌아갔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 전기세 8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2,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보, 이 정도면 대출 이자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원금도 빨리 갚을 수 있겠어요. 순이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 몇 달만 버티면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개장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는데 저녁 시간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와서 5개 방이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그날 매출만 160만 원이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골프장 사장님이 다 되셨네. 주말에 놀러온 큰아들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을 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골프 모임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특히 아직 퇴직하지 않은 후배들이 과장님 퇴직하면 저도 이런 사업 한번 해볼까 봐요 하면서 조언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넘쳤어요. 은행에서 36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통했구나 싶었거든요. 고객 응대부터 시작해서 예약 관리, 매출 관리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골프장에 출근하는 게 설레었거든요. 손님들과 골프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직접 같이 라운딩도 하고 새로운 고객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요. 순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조금 무료해했는데 골프장 일을 도우면서 생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과 친해지면서 골프장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이승만 사장님 부인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커피도 맛있고 이야기도 재미있고 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순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무렵 저는 벌써 확장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만 더 이런 매출이 나오면 근처에 지점을 하나 더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기존 매장을 더 크게 확장해서 방을 2개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요. 당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순이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지금이 기회야. 스크린 골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확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말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만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골프장 사장님이라는 타이틀도 뿌듯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개장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신호는 단골 고객들의 이용 빈도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일주일에 2~3번씩 오시던 분들이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물어보니 다들 비슷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집 근처에 골프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죠. 이승만 씨, 미안해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경쟁업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저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더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순이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각 방에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음향시설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호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평일 낮 시간대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부 고객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 시간대도 괜찮았는데.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저도 슬슬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고객 유입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개장 초기에는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규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단골들만 가끔씩 오는 정도였죠. 월 매출도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4천만 원을 넘나들던 매출이 3,500만 원,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실제 골프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거라고요. 여보,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겨울에는 또 손님이 많아질 테니까. 순이가 위로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을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였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1년 후부터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이 일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상가들도 다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건물주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월 100만 원 인상이라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연간 1,2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씨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골프 모임에서 최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도 처음으로 약간의 후회가 들었어요. 처음부터 임대료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볼 걸 그랬나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여기에 6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비록 매출이 줄긴 했지만 적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인터넷 카페에도 홍보글을 올리고 할인 이벤트도 자주 했어요. 골프 모임 친구들에게도 부탁해서 지인들을 더 많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불과 몇 달 만에 늙어 보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매출표를 정리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대출 이자까지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예전처럼 여유롭게 확장 계획을 세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기에 호황이 조금 주춤한 것뿐이라고 곧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타격은 개장한 지 10개월째 되던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겨울이 되면 매출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실외 활동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매출이 더욱 떨어졌어요. 이상했죠? 왜 그런지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경쟁 업체들이 주변에 생긴 거였어요. 집에서 반경 3km 안에만 스크린 골프장이 8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최신 장비를 갖춘 곳들이었어요. 게다가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여서 마케팅 파워도 훨씬 강했습니다. 이승만 사장님, 미안해요. 집 바로 앞에 새로 생긴 곳이 더 가깝고 주차도 편해서요. 단골이던 김 부장님마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5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계속 줄어드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 골프장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주차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지하 1층이다 보니 처음 오는 손님들이 찾기 어려워했어요. 사장님,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돌았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하다 보니 저희도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없는 개인 사업자인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 매출이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말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정비만 계산해도 임대료 400만 원, 전기세 1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각종 관리비 50만 원. 벌써 55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이 1,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거의 손익분기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계산하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월 대출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결국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 걸 그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때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직 포기하기 이르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이의 격려에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새벽 시간대 할인, 주말 패키지 상품, 레슨 프로그램 도입, 각종 이벤트.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였어요. 골프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파이 자체가 작아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최첨단 장비라고 자랑했던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잦은 에러를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갔거든요. 사장님, 오늘 3번 방 스크린이 또 먹통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달려와 말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5개 방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수입이 20% 줄어드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인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괜찮다고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큰아들 민수도 눈치를 챘는지 가끔 전화를 해서 아버지 사업은 잘 되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그렇다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밤에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장부를 정리할 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매달 쌓여가는 적자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운명의 날은 개장한 지 1년 2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프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누수가 생겼네. 급히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위층 화장실 배관이 터졌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주말 동안 계속 새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1번방과 2번방 천장 전체가 물에 젖어서 곰팡이가 슬었고 스크린 장비까지 침수될 뻔했습니다. 급히 전문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완전히 다시 해야 합니다. 천장제도 교체해야 하고 방수 공사도 다시 해야 하고요. 업체 사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건물주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제대로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수리하는 동안 2주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단골 고객들마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한번 떠난 고객을 다시 붙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매출이 거의 없겠어요.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저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적자폭이 더욱 커졌어요. 수리가 끝나고 재오픈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 중 상당수가 다른 골프장의 고정 고객이 되어버렸고 신규 고객 유치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때쯤 건물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재개발한다는 계획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2년 후에는 건물을 허물 예정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사장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계약 갱신할 때 참고하세요. 건물주는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매출 수준이라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무렵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큰아들 민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놀러 왔는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사업이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저희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보답할 때죠.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걱정을 끼치게 되었으니까요. 아니야, 민수야. 아직 아버지가 포기할 때가 아니야.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작은 아들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프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순이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커피 메뉴를 늘리고 간단한 식사 메뉴도 만들고 인근 회사들에 전화해서 회식 장소로 홍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에 잠들기 전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6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과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금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잠 못 주무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괜찮다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쟤 때문에 순이도 걱정이 많을 텐데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저희보다 2배는 큰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개장한 지 1년 6달 만에 골프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옆에 들어온다니 승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그만둘 거예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였어요. 순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빚만 더 늘어날 뿐이야.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장비를 중고로 내놓으니 원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공들여 만든 인테리어도 고스란히 버려야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단골 고객들에게 폐업 소식을 알릴 때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쉽네요.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총 투자금 6억 원 중에서 회수한 건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집에 앉아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65살 나이에 거의 무일푼이 되어버린 거죠. 퇴직금은 날아갔고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매달 대출 이자는 내야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릴 때마다 순이가 옆에서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하지만 위로가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문제였고 대출 이자도 내야 했어요. 65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은행 경력을 살려서 금융권 쪽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연령대가 하면서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조건을 낮춰야 했습니다. 경비직, 택시 운전, 마트 직원 가리지 않고 지원해 봤지만 여전히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던 중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 5일 근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36년간 은행에서 과장까지 한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여보, 편의점 일 해보려고 해요. 순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요? 편의점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죠.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낮에 파트 일이라도 찾아볼게요.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편의점 사장과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초라했습니다. 한때 골프장 사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편의점 직원 지원서를 쓰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야간 근무가 쉽지 않은데.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글펐어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고 주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골프장 한 달 매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첫 출근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밤 11시에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손님이 반말로 말할 때도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고 정중하게 대답해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점점 이 일에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새벽 시간대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들, 새벽 배송 기사님들, 시장에 나가는 상인분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밤늦게 새벽 일찍 움직이고 계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이 인사하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고생하는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새벽에 들어온 젊은 아가씨였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컵라면을 사더니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사업 실패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그 아가씨가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갈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그만 위로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순이도 낮에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산대 일을 했어요. 여보, 저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져요 하면서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둘 다 일하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원망과 자괴감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저희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하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큰아들 민수가 물어볼 때마다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오히려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하고 답변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각자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은행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었어요. 골프 모임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골프장 폐업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승만이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최 과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 아니야, 고생이 아니라 배움이야. 사실 예전에는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하고 답변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순이와의 관계였습니다. 골프장 운영할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더욱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순이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을 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대출금을 다 갚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일하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작은 것이라도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능력에 맞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순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져요.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큰 성공을 꿈꾸며 조급해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아쉬움이 들어요. 만약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고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후회보다는 배움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이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새벽 편의점에서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빨간 글씨로 뜬 그 단어를 본 순간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수직 낙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뇌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36년간 과학자로 살며 훈련받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저는 대형마트 야간 재고관리 아르바이트생입니다. 67세입니다. 방금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기업 제약회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연봉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아내, 아들,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루나를 샀습니다.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물타기를 했습니다. 청산당했습니다. 4억 원이 36만 원이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왜 그랬냐고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과학자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했기 때문에 시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백서를 읽고 알고리즘을 분석했기 때문에 투자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술과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과학은 재현 가능하지만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인간의 욕심은 데이터를 무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36년 과학자 경력이 3년 만에 휴지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환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제 36년 제약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정년 퇴직식에서 공로패를 받았을 때 뿌듯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 5건에 참여했고 논문 12편을 발표했습니다. 64살의 수석 연구원으로 은퇴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36년간 모은 돈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분당 25평 아파트는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30세로 IT 기업에 다녔고 딸 서연이는 28세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 첫 석 달은 평온했습니다. 36년간 실험실에서 살았던 제게 자유시간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등산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가 되자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뇌를 쓰지 않는 삶이 답답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비트코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탈중앙화, 암호화 기술, 분산 원장. 과학자인 제게 흥미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영상을 20여 개 연속으로 봤습니다. 블록체인은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은행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였습니다. 백서를 읽어보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신분증을 인증하고 계좌를 연결하는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나를 샀습니다. 차트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캔들이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패턴을 찾고 예측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 후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만 원을 번 것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2%였으니 1년간 예금해야 받을 돈을 한 달 만에 번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투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7월에 이더리움도 샀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쉽게 돈이 늘어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야. 미래에는 모든 거래가 이렇게 될 거래. 지금 투자하는 게 현명한 거지.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서를 읽고 기술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각 코인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플랫폼, 리플은 송금용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측과 소문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고 믿었습니다. 2020년 9월 투자금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억 원을 암호화폐에 넣었습니다. 4억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과학적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만에 2억 원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을 번 것입니다. 놀라운 수익률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니 투자도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황금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도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코인들이 모두 폭등했습니다. 3월에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6월에는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4억 원을 모두 투자한 것입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7월에 포트폴리오 가치가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8억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자산이 3배가 된 것입니다. 아들 준호에게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줬습니다. 딸 서연이에게도 결혼 준비 자금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수석 연구원 출신이 과학적으로 투자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백서를 읽고 기술을 분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9월에 레버리지 거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0배 레버리지면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도 있었지만 제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2배 레버리지로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레버리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10월에 레버리지를 5배로 늘렸습니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2천만 원을 번 날도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1년간 벌던 돈을 하루 만에 번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투자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11월에 총 자산이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반 만에 4억 원이 18억 원이 된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면 돼.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딸 서연이도 결혼 준비가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벌어준 돈으로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영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이익 실현하는 게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이니까 더 오를 거야. 2022년 1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회복도 빠르게 왔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매수 기회였습니다. 떨어진 가격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2월에 더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8억이었던 포트폴리오가 12억으로 줄었습니다. 6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원의 수익이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더 흔들렸습니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암호화폐도 떨어졌습니다. 상관관계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 포트폴리오가 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년 만에 절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원금 4억 원보다는 많았습니다. 손실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과학자답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캔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파란색 캔들을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36년간 과학자로 살며 훈련받은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5월 초 아내와 첫 번째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휴대폰만 봐요. 그만 좀 해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참으면 회복될 거야.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많이 잃은 거 맞죠? 5월 9일 밤이었습니다. 루나라는 코인에 대한 소식이 났습니다. 테라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루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99%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루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2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든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억에서 시작해서 5억이 남았으니 손실은 아니었지만 18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3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디지털 숫자였지만 제 인생이었습니다. 5월 20일 레버리지 포지션 일부가 청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서 담보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1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타기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점 매수는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남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4억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였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회복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에 조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8월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75%를 올렸습니다. 공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투자금 4억 원의 4분의 3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출 이자만 월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65세부터 받을 예정이었으니 아직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축을 까먹으며 버텼습니다. 9월에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했습니다. 보이저라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또 청산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상승을 예상하고 5배 레버리지를 걸었는데 반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8천만 원이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청산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뇌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36년간 훈련받은 과학자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0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월에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것을요. 통장을 확인하다가 대출 이자 내역을 본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까지 걸었어요. 미쳤어요.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일시적이야. 시장은 회복돼. 블록체인 기술은 변하지 않아. 지금이 저점이야. 곧 반등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과학자 맞아요. 이게 과학적 판단이에요. 도박이랑 뭐가 달라요? 11월에 포트폴리오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4억 원 대출금을 갚으면 마이너스 3억 원이었습니다. 완전한 손실 상태였습니다. 원금 4억 원은 이미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36년간 모은 돈이 1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12월에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손절이었습니다. 남은 암호화폐를 모두 팔았습니다. 1억 원이 현금화되었습니다. 대출금 4억 원 중 1억 원을 갚았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2023년 1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의 월 이자가 112만 원이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3억 원 돌려줄 수 있겠니? 아빠가 지금 어려워서. 준호는 난처해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사업 확장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2월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분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팔아요.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25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3월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1억 원 더 내렸습니다. 4월 말에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 5억 원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20년간 1억 5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월에 이사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빌라로 갔습니다. 전세금 1억 원짜리 20평 주택이었습니다. 분당 25평 아파트에서 인천 20평 빌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아내가 울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인데
우리 추억이 다 담긴 곳인데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과학자라는 자만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6월에 아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사업이 안 돼서 3억 원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빚을 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아들이 사업 실패한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7월에 딸 서연이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예비 남편 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암호화폐로 파산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8월에 아내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이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남남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25년 부부 생활이 암호화폐와 함께 증발했습니다. 9월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4억 원에서 65%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잃었습니다. 집, 가족, 자존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2023년 10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야간 재고 관리직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36년 전 신입 연구원 월급과 비슷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6년간 과학자로 살았던 제가 마트 재고관리 아르바이트생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67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첫 출근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밤 9시 버스에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만 60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런 일을 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조끼였습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오승환. 36년간 수석 연구원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명찰에 박혀 있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만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과학자로 살며 키워온 뇌가 쓸모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67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처럼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찼고 땀이 났습니다. 새벽 3시에 20분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끼어들 곳이 없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새벽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인가? 36년간 신약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마트 재고를 정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6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 주방 보조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60세의 아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적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밤새 박스를 나르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한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트 관리자가 9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입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불안정합니다. 67세 나이에 야간 노동은 무리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응급실 처치와 검사 비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생활비로 썼습니다. 아내와 제 월급을 합치면 300만 원이었지만 전세 유지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땀이 푹 꺼졌고 눈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36년 연구원 생활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제 얼굴에도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5월에 아들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제 사업까지 망하게 해서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돼요. 아버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잖아요. 투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월에 딸 서연이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집안 반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아빠 건강부터 챙기세요. 제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말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7월에 아내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을 때 아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과학자니까 기술을 믿었겠죠. 하지만 투자는 과학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8월에 마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낮 시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으로 줄었지만 몸은 훨씬 편했습니다. 9월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 130만 원과 아내 월급 140만 원을 합치면 37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빠듯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67세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통장 잔고는 36만 원입니다. 1억 3,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년간 생활비로 1억 3,064만 원을 썼습니다. 처음 4억 원에서 99.9%를 잃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처참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가족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지만 냉랭하지도 않습니다. 아들과 딸도 가끔 연락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백서를 읽고 알고리즘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술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 규제, 공포, 욕심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과학적 사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과거 차트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가 짧았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착시였습니다. 셋째, 손절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물타기를 했습니다. 평단가를 낮추면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졌고 더 잃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을 배로 늘릴 수 있지만 손실도 배로 커집니다. 청산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1초 만에 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이성도 그 앞에서는 무용합니다. 다섯째, 가장 큰 실수는 전 재산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4억 원을 모두 투자했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안전마진이 없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인생을 걸었습니다. 과학자답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기술을 이해한다고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도 욕심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절대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절 타이밍을 미리 정하십시오. 감정이 개입하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블록체인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가치와 투자 수익은 별개입니다. 인터넷도 훌륭한 기술이었지만 닷컴 버블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합니다. 방문객을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안정적입니다. 더 이상 큰 수익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비실에서 만난 주민 이야기,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암호화폐로 잃어버렸던 것들입니다. 통장 잔고 36만 원. 36년 모은 4억 원이 36만 원이 된 제 인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나이와 같은 숫자입니다. 67세가 되어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학자였던 오승환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공포로 움직입니다. 36년 과학자 경력도 시장 앞에서는 무용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십시오.